황산 선생님께서 들레즈 강의를 작년 초부터 한 중순까지 쭉 해오셨는데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마무리를 못하고 강의를 중단했었습니다. 너무 아쉬웠는데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기를 아쉬운 만큼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한 해가 바뀌었는데도 진정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영상 온라인으로라도 청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흔쾌히 또 승낙해 주셨고요.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대로 유튜브 실황 중계로 공동체와 함께 황산 선생님 강의를 청해 듣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게 됐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공동체가 오늘 공동체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고 어떤 사유의 변화,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단서, 기호, 사건 같은 것이거든요. 자, 은혜가 뭡니까? 초월적인 차원이 있고 그리고 선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의 은총을 의미하기도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지고한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오늘이란 말은 현재성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의 관계에 집중하고 삶이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또 초월과 대비한다면 내재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다루는 주제는 환대하는 사람, 환대의 사람, 환대하는 공동체, 레비나스라는 어떤 프랑스 철학자의 사유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옛날의 이름 은혜와 훨씬 밀접한 컨셉이 있는 그런 주제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오늘 공동체 이름 바꾸었다는 얘기 듣고 너무 기뻤어요. 내일은 없다, 오늘만 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네. 니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은혜 공동체가 예전의 가치를 그대로 지니면서 동시에 오늘의 가치를 함께 여러분의 존재와 삶 가운데 안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가치가 동시에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면서 내재되는 어떤 은혜 공동체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의 개념 속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유명한 철학 용어예요. 라틴어예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개념이죠. 지금 이 순간, now and here. 이 now and here를 잘못하면 nowhere가 돼요. 어디에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거죠. 까르페 디엠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내가 책을 읽는 순간, 내가 음악을 듣는 순간, 노동하는 순간,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어떤 꿈꾸거나 미래의 공상에 빠지지도 않고 오직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오늘 공동체 이름 정말 잘 지었다. 네. 오늘 공동체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레비나스의 얼굴입니다. 만년에 아주 성숙한 지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비나스, 프랑스 철학자이고 유태인이고, 그리고 이 레비나스는 유대교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탈무드 주석가로서 매우 그 명성이 높고요. 프랑스 어권에서 가장 중요한 유태인 작가로서 활동하였고 현대 철학에 엄청 강력한 도전을 주신 분이죠. 제가 박민수 대표님께 오늘 공동체는 레비나스를 알아야 된다. 레비나스를 알아야지 오늘 공동체가 정말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내면화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레비나스 이미지입니다. 네, 어떤 이미지인지 어릴 때의 모습, 그리고 젊을 때의 모습, 그리고 상당히 중년 때의 특이한 어떤 이미지죠. 네.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났는데 리투아니아에 레비나스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도 있고요. 프랑스에서 그가 살았던 주거지입니다. 이 에마누엘 레비나스인데 에마누엘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이 레비나스 이미지를 좀 보면 여러분 그의 사유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Being for the other, 타자를 위한 존재란 뜻이죠. 네. 그의 책입니다. 전체성과 무한이란 책이 아주 유명하고요. 시간과 타자, 그의 아주 유명한 책, 다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네, 무한의 윤리, 그 다음에 주체의 바깥이라는 것이죠. 네, 어쨌든 이런 이미지 좀 봐두시면 레비나스가 어떤 책들을 적었는지 알 수 있고요. 이 시간과 타자, 레비나스 여러분 읽기를 바라시는 분은 이 시간과 타자나 강영한 교수님, 기독교의 유명한 그 철학자죠. 네, 이분하고 이 두 책을 좀 권하고 싶고요. 레비나스 평전, 전체성과 무한이 그의 가장 탁월한 책인데 아주 그의 사유를 담고 있어요. 타인의 얼굴, 여러분 이미지를 대충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레비나스의 핵심 사상 중 키워드 제가 4가지를 정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레비나스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존재자입니다. 두 번째는 타자입니다. 세 번째는 환대, hospitality. 네 번째는 얼굴, face입니다. 이 한 가지를 간단하게 핵심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레비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자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무슨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 존재에서 존재자로란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존재에서 존재자로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을 존재에 대한 관심에서 존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존재의 시선을 두던 삶에서 존재자에 대해서 초점을 두란 거죠. 그러면 그가 말하는 존재자가 무슨 말인가? 자, 그가 다룬 책인데, 존재에서 존재자로라는 이 책이 서동욱 교수님에 의해서,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자, 철학이 그동안 존재에 대해서 탐구했잖아요.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우주의 본질은 무엇이고 근원은 무엇인가? 이 존재의 개념을 붙잡고 실험했어요. 물고 늘어졌어요. 탐구했어요. 수많은 책과 논문들, 또 여기서 종교가 탄생했어요. 이 존재라는 개념에 주목하면 존재의 궁극은 진리야. 이 모든 존재를 창조하고 꿰뚫고 이것을 움직이고 있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 로고스가 있어. 우리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이 육체가 아니야. 껍데기가 아니야. 그 속에 영혼이 있어.
이 세계란 개념을 또 주목하고 또 나의 몸보다는 나의 삶보다는 내 속에 나의 어떤 정체성, 자아란 것이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의 핵심은 이 자아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이제 고대 철학, 중세 철학, 뭐 근대 철학에서 맨날 다루던 주제입니다. 레비나스는 이런 관념론, 존재를 탐구하는 관념론에서 벗어나라.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존재자가 뭡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 이 몸뚱이를 지니고 있고 요동치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대끼며 온갖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실존으로서의 나, 이것을 존재자라고 합니다. 이게 다분히 실존주의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고 하이데거라는 그 철학자의 실존에 대한 그 관점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자를 주목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존재자로서의 사람, 상상의 개념이나 허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몸을 지니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함께 노래 부르고 노동을 하며 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바이러스 앞에서 혹은 어떤 사건 앞에서 또 이별 앞에서 눈물 흘리고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전율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죠. 삶에 주목합니다. 존재라는 말에 주목한다는 것은 무언가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알 수 없고 그것을 탐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사유, 또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어떤 관심이에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본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존재자에 주목하면 우리의 삶과 눈에 보이고 우리의 감각으로 감지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비나스의 그 타자의 철학의 뿌리는 존재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레비나스가 존재의 그저 있음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번역상이 좀 애매함이 있지만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는 그저 주어진다. 이유 없이, 뿌리 없이, 근원 없이, 알 수 없이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삶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나는 툭 내 던져짐을 당하여 내 던져져 있는 존재죠. 기투된 존재라고 해요. 기투. 던짐을 당하여서 여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기원했는지, 이유가 뭔지, 인간의 뿌리는 뭔지, 그런데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이미 여기에 있음 자체에 주목하라. 실존에 주목하자.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는, 나라는 존재도 그 기원을 알 수 없고, 물론 너희에게도 어머니 계시고 또 아버님 계셨고, 어제는 어머님 생신이라서 지방에 다녀왔고, 하지만 궁극적인 기원은 알 수도 없고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익명적인 존재예요.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것이 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바깥의 어떤 기원이나 나를 만든 다른 주어가 없는 현실을 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존재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을 바꾸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훨씬 소중하고 또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수용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레비나스의 그 존재와 다르게 본질의 저편, otherwise than being or beyond essence, 그러니까 본질의 저편, 그 존재와 다르게, 그러니까 존재란 말이 아니라 존재자를 주목하고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본질을 넘어서 이 현상과 삶에 집중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다소 좀 어려운 용어지만 여러분 넉넉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레비나스가 한 말이죠. 우리의 삶의 그 낯섬. 그러니까
내가 이미 실존해 있다는 이 현실인데 나의 삶은 낯선 거죠. 던져진 존재로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건, 사람들, 어떤 현상들 다 낯선데요. 이 낯설다는 말을 또 부정적으로 보면 그 앞에 당황하고 그 다음에 또 생경하고 또 무언가 미지의 차원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 낯섦은 경이롭고 신비롭고 또 새롭게 주어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차원이 있죠. 이 하이데거의 사유에서 레비나스의 사유가 출발하였는데요. 우리의 그의 이 두 분의 철학은 존재라는 벽에 갇혀 있는 이 사실, 이 현실에서 비롯되는 이 존재의 고통에서 철학이 출발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존재의 고통이란 것은 내가 뭐 공부도 못하고 또 내가 또 능력도 없고 뭐 직장도 연봉도 많지 않아서 느끼는 그런 고통 말고요.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어떤 그 철학적인 고통, 실존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이 다 그래요.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탈출에 관하여란 책인데요. 이 작은 책 저는 한 4,000원이나 5,000원으로 할 줄 알았는데 가격이 16,500원이에요. 누가 정말 그래서 구입했어요. 이 책을 읽어야지 레비나스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 책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서 존재의 무거운 짐과 보편성을 청량한 데서 나올 수 있다. 이것은 상식과 격언이 가장 자명하다고 여기는 관념을 전복하는 위험한 시도를 무릅쓰는 가운데 새로운 길을 통해서 존재를 벗어나는 일에 관한 문제이다. 탈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탈출해야 되죠? 존재에서 존재자로, 그리고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아주 이게 좀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나라는 관념, 자라는 개념. 요게 나야, 이게 나야, 너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벗어나는 것. 이 자아 동일성의 어떤 그 환상 같은 것을 벗어나는 데서 철학의 진정한 변형, 삶의 변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탈출은 자기 자신을 벗어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날 것을,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용서할 수 없는 결박 상태, 자아가 나라는 어떤 사실의 그 결박 상태, 깨뜨릴 것을 요구한다. 들레즈가 얘기했던 탈출한 개념도 사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탈출이 영어로 escape고요. 들레즈가 얘기한 탈주도 escape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도 탈주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집단주의화하고자 하는 어떤 개념에서도 탈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국가라는 말, 또 민족이라는 말도 하나의 추상, 어떤 관념의 덩어리거든요. 또 신도 그 실체에 대한 문제를 배제하고서 신이란 말 자체도 하나의 관념의 덩어리거든요. 이념들도 다 관념의 덩어리예요. 이 자아란 말도 사실은 인간이 만든 말이거든. 그래서 내가 나라는, 자아가 나라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궁극적인 고통을 안겨다 준다고 보았고, 이것을 벗어나는데 핵심되는 방향성이 타자인 거죠. 여러분 그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한번 고개 까닥까닥. 네. 또 아시는 분도 고개 까닥 한번 해보세요. 네, 사피엔스 유명하잖아요.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인간에게 그 흑우를 믿는
픽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그 인류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대규모 집단을 형성하게 된 근원적인 원동력이라고 사피엔스가 현대의 온갖 연구들에 바탕해서 밝혀내었는데, 사피엔스를 가지고 수십 명이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역사학자하고 인류학적인 결과물을 스토리텔링을 이분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힘이 아닐까, 사피엔스를 그렇게 전 세계 스테디셀러로 만들고 또 유발 하라리를 위대한 석학 지성으로 대중들이 인지하게 된 것에는 그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허구를 믿는, 그 픽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대표적으로 그가 드는 것이 실이란 개념, 내세, 화폐도 하나의 허구다. 국가라는 개념, 민족이라는 개념, 뭐 이상세계라는 거, 이 다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인데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 개념을 중심으로 호모 사피엔스, 유인원의 한 종인 이 집단이 점점 대규모화되어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지구촌이란 개념으로 전 지구가 하나 되어 가는 그런 흐름 속에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 그다음에 시적, 뭐 우리 집안, 민족, 뭐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 지구촌이란 개념, 다소 허구적인 개념의 기초에서 대규모 집단을 형성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허구적인 개념, 그 허구란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념이란 거예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 철학자 휴메이 대표적인 관념의 덩어리로 세 개를 봤어요. 세 가지. 첫째, 자아, 신, 세계란 말도 관념의 덩어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이란 거야. 이 날것의 지구별에 원래 있었던 개념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이거 없었다고. 최초의 세계는 없었다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이죠. 사피엔스에서 그런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우리는 알기로는 뭐 다양한 어떤 그 유인원들이 점점 발전해서 마침내 호모 사피엔스가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호모 사피엔스와 또 네안데르탈린이나 호모 뭐 에렉투스라든지 다양한 집단이 같이 어울려 살았는데 그중에 사피엔스 이 그룹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거야. 네안데르탈린이 훨씬 거인족이었잖아요. 거인족이고 힘이 훨씬 세웠는데 호모 사피엔스한테 밀리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도 한 집단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린은 최대 그냥 수십 명이 상호 소통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동물 집단에서 대규모 소통하는 집단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서로 소통하고 암호도 사용하고 그리고 조직적으로 탁탁 움직이면서 공격을 하는데 지구촌에 그 어떤 동물도 또 그 어떤 유인원도 이 호모 사피엔스를 당할 수가 없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가 가는 지역과 정글과 숲과 또 대륙마다 대량 학살들이 일어났죠. 거대 동물들 다 호모 사피엔스의 그 사냥 능력에, 소통 능력에 의해서 멸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레비나스가 허구를 벗어나라고 한 것.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리고 이게 옳고 이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이 단지 언어와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언어관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개념에 불과하구나, 관념의 덩어리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삶이 보이는 거죠. 내가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아름답네, 섹시하네 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약간 허구예요. 어떤 문화적인 허구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미녀가 어떤 미녀였어요? 그림을 보면
서양화를 보면 그냥 아주 뭐 풍성하고, 요즘 같으면 날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풍성하고 또 뭐 얼굴 둥글고 그게 미녀예요. 또 여러분 중국에 제가 서안에 가봤더니 그 유명한 양귀비 있잖아요. 양귀비가 피부가 고왔지 그리 현대 개념의 미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이 흑인들 경우에 인종과 문화에 따라서 미의 개념이 달라요. 미추의 개념 자체가 문화적이고 그리고 하나의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정말 아름답다, 저 사람 정말 뭐 어떻다라고 하는 이 많은 판단들, 그거에 기초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규정하는 것, 이거 신중해야 돼요. 여기서 사유가 출발하는 거죠. 에포케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판단 중지 상태에서 진정한 사유가 출발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유를 백지화할 수 없어요. 판단 중지를 해서 우리의 생각을 백지 상태로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판단 중지에 가까운 상태로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어떤 언어나 현상이나 또 뉴스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노력을 할 때에 사유가 자란다고 생각해요. 자, 레비나스 하다가 제가 좀 약간 옆으로 곁길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념으로부터 벗어나 존재자로 실존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 이것을 레비나스가 강조했다는 거죠. 자란성, 국가나 민족이라는 추상, 동일성, 전체주의, 역동성을 지닌 어떤 이념이나 상징. 저는 인문학 하는 사람이니까 터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란 말 자체 아름다워요. 가치 있어요. 붙잡아야 돼요. 또 우리 사회에 공동체가 많이 확산되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인데, 공동체란 말을 하나의 지나친 이상과 허구나 이념으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공동체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공동체가 무엇이고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야 되고 하면서 그 공동체를 가지고 그냥 말놀이하는 거, 그게 공동체의 본질은 아니다. 공동체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허구가 생겨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나 진리나 본질이나 근원에 대한 어떤 그 전통적인 철학이 던졌던 그 세대에서 질문을 전통적인 철학에서 다루었듯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존재자로 살아가고 존재자인 내 곁의 사람들과 연결되고 또 생생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 두 번째 키워드, 타자입니다. 철학사의 흐름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고대 철학은 세계를 알라, 우주를 알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철학이 발달했고요. 아무개는 우주의 근원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수다, 등등 많이 추적을 했죠. 중세 철학은 신을 알라, 신을 알고 신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신을 경배하라, 이게 핵심 사상이었죠. 이 근대 철학은 내 자신을 알라, 이 이성을 강조했죠. 그 전엔 신학이었어요. 그 이전엔 자연 철학이었는데, 현대 철학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내 자신이 되라, 내 자신으로 살라, 이게 현대 철학의 흐름이에요. 이게 20세기에 주로 이제 진행되는 현상인데, 니체가 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와 철학의 흐름은 점점 먼 데서 가까운 곳으로, 관념적인 것에서 현상적인 것으로,
본질 철학에서 요즘 현상학이 점점 대세가 되고 있고요.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와요. 또 영혼에서 몸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자아에서 타자로, 또 요즘은 인간이란 동물에서 다른 동물로 관심이 점점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자에 대한 관심은 바로 여기에요. 자아에서 타자로, 타자를 발견하는 것. 이 타자의 철학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유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사르트르와 그리고 레비나스입니다. 타자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타인, 타자란 말이 좀 있는데 타인은 주로 사람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타자는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the other one이에요. 나 아닌 모든 것이 타자야. 동물도 숲도 하늘도 타자야. 그런데 한자의 의미에서 우리가 타자라고 할 때에 타인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레비나스 철학에서 타자를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 타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타자의 철학에서는 주로 타인과의 관계, 타인의 존재자로서의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르트르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타자는 지옥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제 그 닫힌 방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나를 잡아먹을 듯한 이 시선들, 지옥 같은 것은 타인들이다. 타자는 지옥이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타자는 지옥이다.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공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중간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선택해 보세요. 자, 타자는 지옥이다라는데 공감하시는 분 살짝 손 들라고 하면 손 드시고요. 나는 타자는 지옥이란 말에 그리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살짝 표해 주세요. 제가 정답 없습니다. 또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해서 또 이 말에 또 공감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제 눈치 보이는 분위기라면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다. 눈치 보지 마시고 손을 들어 살짝 표해 주셔야 됩니다. 타자는 지옥이다. 이 말에 공감하는 편이다. 자, 살짝 오른손 손 내리시고요. 타자는 지옥이다.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에 기우는 분. 네, 감사합니다. 비율이 제가 상상한 것과 매우 다른데요. 제가 어느 인문학 공동체에서 내가 여러분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개인의 견해를 묻지 않겠습니다. 숭례문학당이라는 인문학 공동체에서 제가 프랑스 철학을 하면서 프랑스 철학 연속 강좌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거든요. 타자는 지옥이란 말에 이제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어떤 의견이요? 아니 정말 좋은 사람 많다 이거야. 타자 중에 정말 좋은 타자도 많은데 왜 타자가 지옥이라 하느냐? 이거 너무 편협하다. 그런 분도 있었고요. 나는 타자가 좀 별나고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는 있지만 그리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타자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너무 허무하고 슬프다. 뭐 이런 견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지니거나 사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말에 그리 공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타자가 지옥이 아닌 이유를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타자는 정말 천사처럼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환희와 삶의 기쁨과 또 행복을 안겨주잖아요. 타자가 꼭 지옥인 것만 아니거든요. 천국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 토론들이 막 진행됐어요. 재밌죠?
그런데 타자는 지옥이란 말에 공감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딱 반반이었어요. 여기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7인지를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타자는 지옥이란 말에 이제 공감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그 이유가 좀 심오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신들의 경험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들의 경험상 지옥인 타자들도 있었지만 제가 보건대 사르트르의 이 말은 지옥의 고통을 의미하거나 타자와의 관계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발언은 아니란 거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지니고 있는 어떤 그 궁극적인 어떤 한계? 그걸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우리의 많은 고통과 갈등이란 것이 타자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지, 타자가 지옥불과 같은 존재라는 말은 또 아니다, 얘기하셨고요. 지옥은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이 말을 너무 공포스럽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타자가 지옥임을 받아들이면 보다 타자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타자가 지옥이고 타자가 정말 나와 하나가 될 수 없음을 진정으로 인정할 때에 이 관계를 창조적으로 상호적으로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또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타자가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옥이에요. 근데 이 지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의 삶의 특히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타자를 정말 지옥으로 인식하게 되는 그 생리가 몸에 배었고 경험이 축적되었고 그런 DNA가 우리에게 형성되어서 여러분 자녀에게 아마 전달되고 있을 거예요. 타자와 지옥이란 사르트르의 말의 핵심은 뭔가 하면 사르트르의 관점은 그 시선을 엄청 강조했어요. 시선의 철학이에요. 나는 이 사람 저분과 시선의 투쟁을 한다는 거야. 눈싸움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풍경을 바라보면 내가 저 바라봄으로써 나의 시선을 통하여 저 아름다운 풍경을 대상화함으로써 나는 주체가 되는 거지. 또 저분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생겼군, 저 사람이 황산이야 라고 하는 순간 자기는 주체가 되고 주체인 저 사람에 의해서 나는 대상화되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의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선의 투쟁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시선을 통하여 자기가 주체임을 확인하고 글쓰기도 자기가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피하게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르트르 철학이 진행되는데 시선의 투쟁이 아니라 서로를 응시하는 시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자에 대한 사유를 좀 깊이 하면 철학책 10권 읽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이 지옥은 벗어나야 될 공간은 아닙니다. 지옥을 지옥이 아닌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 분명히 우리 속에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레비나스가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글자가 왜 이리 됐지? 이거 와서 좀 조정해 주실래요?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비나스의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타자는
자신의 시선을 통해 나를 바라보며 나의 세계를 훔쳐가고 동시에 나에게 객체성을 부여하는 나를 대상화시키는 존재다. 그러므로 타자는 항상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사르트르는 보았어요. 사르트르는 현대 철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프랑스의 스카그이잖아요. 근데 레비나스는 여기에서 결을 달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기 타자의 철학을 추구한다 하고 존재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해법은 완전히 달라요. 레비나스의 시간과 타자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자는 세계의 자기 폐쇄성을 붕괴시킨다. 내가 나라는 어떤 인식, 내가 산 나의 성, 이걸 해체시키는 존재가 타자라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는 우리가 타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놓을 수 있는 친교나 감정이입에 목가적이고 조화로운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타자를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외재적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신비와의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텍스트는 여러분께 공유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타자는 사르트르와의 차이입니다. 타자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신비로서 나와 마주친다는 거예요. 마주침이 중요하죠. 이 들레즈가 연결을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타자는 알려지거나 인식될 수 없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 대화했어요. 누군가와 깊은 어떤 사귐이 있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나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레비나스식 사유예요. 타자는 언제나 낯선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제의 이 친구가 오늘의 이 친구가 아니야. 오늘 공동체 멤버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처음 접하는 것처럼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나의 판단 지우고 나의 어떤 정보 지우고 존재자와 존재자로 만나는 거죠. 타자는 친숙하지 않다. 본질적인 낯섦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래도 말을 좀 많이 섞은 분이 박민수 선생님하고 저기 계시는 정연아 선생님이 또 이런저런 또 그 일 때문에 좀 소통을 좀 한 것 같은데 실례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네. 저를 좀 아시는 것 같죠? 제 강의를 많이 몇 번 들어서 여러분 저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낯섦이 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자를 조우하는 것은 사건을 일으킨다. 이거 멋있는 말이죠. 사건. 내가 지향하지 않았던 것,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것, 내가 가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누구와의 만남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신비죠. 열려있는 신비. 그런 걸 얘기했어요. 레비나스가. 자,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그간 타자를 다루는 어떤 문철학적인 어떤 문제 제기, 또 인류가 제기했던 모든 문제 제기는 잘못됐다는 거야. 여러분 시중에 가면 설득에 대한 책이 많잖아요. 소통에 대한 책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득하면 상대방이 설득당한다는 거잖아. 설득된다는 거잖아. 그거 뭐예요? 권력의 언어죠. 나의 목적과 나의 방향을 위하여 상대방을 설득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를 움직인 동력이잖아요. 이성적 인간이 해왔던 어떤 일이고 그 최후의 그 비극, 이성적 인간이 만들어낸 그 과학과 기술과 합리성과 시스템이 마침내 터져진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었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이상사회에 대한 미래, 이상사회의 어떤 가능성, 인류의 미래에 대한 모든 확신이 서구 사회에서는 한꺼번에 무너졌거든요. 자, 그간의 타자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지식을 그동안 추구했죠.
타자를 알려고 했죠. 근데 레비나스의 사유를 정리한 강 교수님이 타자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보다 차라리 우리는 타자를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공감해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세요? 네. 저는 이게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공동체가 정말 잘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하나야 하고 넌 내 거야 라고 하고 이러면 정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허구가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만일 타자를 소유할 수 있고 혹은 붙잡을 수 있고 장악할 수 있고 혹은 타자를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타자가 아니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타자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하지 말라는 거죠. 들레저 철학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들레저 철학은 여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는 향유를 긍정합니다. 향유는 자기 자신을 즐기는 운동인데요. 향유의 감정이 없다면 타인의 고통을 함께하는 감수성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어떤 욕망 그리고 존재자로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어떤 욕망에 솔직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또 균형 있게 함께 추구할 것에 대해서 레비나스가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다분히 히브리적인 사고예요. 철학이나 종교를 막 열광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대부분의 학자나 도사나 아니면 수도자들 경우에는 육체를 버리라, 금욕하라, 고행하라, 영혼을 추구하라고 하는데 레비나스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구약 성서의 어떤 뿌리가 되는 히브리적 사유의 어떤 특징이 뭔가 하면 삶의 현실성을 수용하는 거죠. 노예살이와 유배와 그리고 고통과 학대가 있는 그 삶이지만 그 삶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속에서 현실을 긍정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레비나스가 이제 우리의 욕망은 전적으로 타자를 향한 욕망이라는 거죠. 저 사람과 대화를 해요. 저 사람과 연락을 취했어요. 데이트를 했어요. 공동체 함께 모였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 타자 자체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에로스적인 욕망도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의 현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인데요. 레비나스가 정말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사유한 분이구나. 그리고 차원 높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타자를 얘기하지만 결국 관념적이지 않고 매우 우리의 실존의 어떤 문제 또 경험하는 것들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일상적인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매우 센시티브하게 다루고 있고 그 타자의 철학에서의 가족 이론, 우정 이론, 또 에로스론, 그리고 심지어 정치학적인 어떤 아이디어까지 또 윤리학적인 어떤 도전까지 주고 있어요. 특히 윤리학이 중요해요. 쉬지 않고 좀 빨리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얼굴입니다. 다양한 얼굴들, 캐릭터화한 거죠. 아시는 분 있나요? 제 얼굴도 있는데, 이런 얼굴도 있고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이미지가 좀 다르죠.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이런 해부학적인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또 이런 어떤 캐릭터 브랜드화되어 어떤 이미지의 얼굴도 아닙니다. 또 이런 어떤 뷰티와 관련되는 그런 얼굴 아니고요.
레비나스는 무슨 얼굴을 얘기하는가? 타자의 얼굴 앞에 선 주체로서이다. 타자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얼굴이 아닙니다. 물론 나의 얼굴은 타자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나의 얼굴이 타자의 얼굴이긴 하지만 타자의 얼굴 앞에 선 주체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얼굴이에요. 슬퍼하고 전류하는 얼굴. 이게 시리아 난민 보스니아 전쟁 상황을 제가 어디서 캡처해 왔습니다. 이런 얼굴들입니다. 필립 네모가 그 레비나스와 대답한 이 인터뷰가 아주 유명해요. 필립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별을 겪었을 때,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시간의 단조로움을 갑작스럽게 의식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죠? 사유란 것은 막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은 강의를 듣고 유튜브 영상 본다고 해서 사유하게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내 삶이 예기치 않았던 단절을 경험하고 사건이 나에게 다가오고 이별을 겪었을 때, 혹은 어떤 전쟁이나 또 아니면 테러의 현장을, 지금 미국에 여러분 그 한인 여성을 비롯해서 증오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금 미국 사회가 떠들썩하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격렬하게 사유가 일어나는 거죠. 이건 아니란 거죠. 이건 증오 범죄란 거죠. 어쨌든 이유가 어떻게 규명되든 간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활발하게 사유가 전개되고 있는 집단이 있어요. 어떤 집단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요. 여성 미투 운동 때문에, N번방 사건 때문에 여성의 사유가 지금 지난 5,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한반도 역사 속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왕성하고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투 사건이 터지니까 여성들이 늘상 성장하면서 경험했고 또 위축되었고 또 바로 나이의 문제를 인식하는 사건들이 여리여 일어나잖아요. 지금 남성들이 남성들의 사유나 여성들의 사유의 어떤 격렬한 움직임의 진동수의 절반도 안 돼요.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지 사유하게 되는 거죠. 여성들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 때문에. 또 어떤 집단이 또 사유가 활발하게 일어날까요? 코로나 상황을 둘러싸고 또 사유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또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사건, 어떤 경험, 쇼크, 충격, 이게 사유의 계기가 되고 사유를 촉발시키고 우리를 사유화로 몰고 가는 거지, 시간이 많아서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런다고 사유가 꼭 깊어지는 건 아니다. 레비나스는 나의 고통과 타자의 고통을 경험할 때 사유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유하는 거, 공부하는 법, 사건에 직면했을 때 깊이 사유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이 모리스 블랑시가 그 바깥의 경험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내가 나의 바깥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내가 나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사유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다는 거죠. 이별도 그렇고요. 또 사랑하는 엄마나 혹은 또 배우자와 이별하게 사별하거나 파산되거나 쫄딱 망하거나 또 암에 걸리거나 그럴 때 내가 나의 바깥으로 던져지면서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살기 싫고 또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그 상황, 그럴 때 주변에서 잘 도와줘야 되고요. 또 그때 사유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마침내 뚫고 나오면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죠.
대부분 성경의 성서에 기록된 이야기나 우리의 극적인 삶의 변화를 이룬 대부분 회심적인 어떤 변형의 이야기 속에는 바깥의 경험이 있어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얼굴은 타자의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문제적인 얼굴인데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얼굴이 아니고요. 나의 자아의 경험을 넘어서는 차원의 어떤 타자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레비나스가 말하기를 얼굴은 현현 혹은 계시다. 무엇을 계시하느냐? 얼굴은 무한자와의 만남을 갖는 역설적 본질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는 거죠. 이 무한자는 꼭 그 절대자나 신을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주 밀접하면서도 조금 전에 사르트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타자와의 관계에 시설의 투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레비나스는 타자와의 만남, 얼굴과 얼굴의 만남은 본래적으로 평화롭다고 봐요. 아주 관점이 다른 거죠. 얼굴에 계신 현녀는 비폭력적이고 비알레르기적이다. 타자 얼굴을 보면 깜짝 놀라고 또 긴장하고 하는 게 궁극적인 건 아니란 거예요. 얼굴에 계시는 현재의 비폭력적이고 그것은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신에 나에게 잘 보세요. 책임을 상기시키고 그 책임을 근거 짓는다. 매우 윤리적이에요. 매우 윤리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타자의 얼굴을 통하여 계시를 발견하라고 초청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타자는 나의 힘과 자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요. 나를 의문시하게 만들어요. 얼굴은 대화와 가르침을 유발하고 그리고 이성, 사회 그리고 윤리를 추동한다는 거죠. 레비나스의 이어법은 막 타자의 얼굴에서 무엇을 발견하라고 막 그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매우 묘사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성 있는 어떤 관계를 그 도전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얼굴과 얼굴의 만남에서 타자는 나의 자유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엄청 그 슬퍼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통곡을 하고 있어. 아니면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서 창백한 상태로 변하여 무기력해져 있는 친구의 상태를 봤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잠시 순간적으로 주저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때 타자를 향한 책임과 혹은 또 단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타자의 얼굴은 내가 진정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주 그 관점이 달라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많은데 저는 한 번만 만나면 다 친구인데요.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사람 3명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명은 이 박사인데 외국에서 정신과 병원의 그 슈퍼바이저 밑에 상담사들을 수십 명 거느린 슈퍼바이저예요. 제가 그분 외국에서 살 때 이제 그분하고 가끔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대화하고 오면 제가 얼굴이 확 펴가지고 며칠 동안 행복해 하더라는 거야.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함께 사는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참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게 보이냐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분하고 얘기하면 당신처럼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거 참 기가 막히는 그 아이디어다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저를 하여금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상담 전문가이기 때문에 몸에 배인 체질일 수 있지만 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이 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인격에 내재화되고 체질화된 어떤 경청의 어떤 기술, 방법, 어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타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사람 지금도 기억나요. 또 두 번째 좋아하는 사람 이제 피 선생이 있는데요. 이분은 얘기하면 네 하면서 차분 들어요.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추어서 얘기해요. 근데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리고 일이 추진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참 좋아해요. 만날 때마다 즐거워. 그분이 이제 박민수 선생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또 한 분이 있는데 한 작가인데요. 이 갤러리 대표하셨고, 이분은 만나면 너무 생기발랄한 거야. 생글생글 웃으면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데 여성이에요. 이분을 만나는 모든 분들이 다 즐거운 거야. 에너지가 그냥 넘쳐나는 거죠. 너무 센스 있게 생기발랄하게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아해요. 자,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얼굴을 바라볼 줄 알고 또 자기 얼굴을 드러낸다는 거죠. 얼굴과 얼굴의 만남이라는 순간, 여러분 계시의 순간이고 사건이라는 순간입니다. 레비나스는 타자가 고통을 겪고 처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계시를 발견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차원이 있어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환대입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환대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눈 내리는 추운 밤이에요. 외딴 곳에서 통나무 집에서 살고 있는데 한밤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문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가족을 해치고 또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문을 닫고 버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열어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택배 기사가 택배 가져와도 바깥에 두고 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또 메시지 오면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게 자본주의적인 어떤 또 현재 도시 문명의 관계 양상입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 레비나스가 던진 질문이에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너의 모든 가족을 해친다 할지라도 바깥에 두면 이 추운 겨울에 그 위험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다.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 이것이 레비나스가 얘기하는 환대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적 환대라고 해요. 환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환대가 있고 상대적 환대가 있어요. 상대적 환대는 환대를 하면서도 내가 가능한, 실천 가능한 나의 조건에서 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적합하게 제한적으로 환대하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 환대는 나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타자에게 가장 적합하게 최선을 다하는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은혜의 개념만이 적용되는 그런 방식의 환대를 절대적 환대라고 하거든요. 레비나스는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용서에 대해서도 절대적 용서에 가까운 개념을 또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레비나스가 사실은 유태인 철학자이지만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고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서 레비나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또 환대는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야 하는가 하면 심지어 타자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어떤 대속적 희생의 차원까지 나가야 한다는 구약의 희생양 개념까지 막 적용시키거든요. 저는 레비나스의 사유가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우리 레비나스의 이 사유는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레비나스가 유태인이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경험했죠?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유태인 패밀리인데 가족들이 전부 다 아우슈비츠에서 희생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리고 어떤 저자든 어떤 음악가든 어떤 스토리 작가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이 있었던 사람의 사유와 글 작업을 통해서 나왔던 말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족 다 죽었죠? 본인도 독일에 포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레비나스는 프랑스 군인이었어. 군인이었기 때문에 유태인이었지만 군인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제 그렇지만 포로 수용소의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을 자기의 전 존재와 자기의 전 가족의 어떤 죽음이라는 비극을 안고 경험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깊이 사유했으면 절대적 환대를 내게 하냐 이거죠. 아니 놀라운 거예요. 거의 뭐 종교적인 성화 차원의 사유로 전개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아니,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너무 깊이 사유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어떤 사유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가 주장은 매우 차원이 높아요. 불가능하다 할 거라는 느낌을 저는 확 받아요. 누가 절대적 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모든 환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대를 하는 것이지. 어떻게 나를 해체하고 나를 죽음에 이르는 타자만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인간의 본질의 구조상 불가능한데 레비나스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자크 데리다가 유명한 현대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환대에 대하여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정말 깊어요. 이 책에서 레비나스의 환대에 대해서 깊이 읽고 다루면서 비판을 해요. 근데 환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레비나스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요. 레비나스가 말하는 환대의 개념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차원이 있어요. 이 책이고요. 그가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용서하다는 말 책도 있어요. 절대적 용서, 상대적 용서가 나오고요. 그가 쓴 책들입니다. 레비나스가 구약 성서에 기록된 환대 개념에 담긴 모순을 걸추어내었어요. 데리다가 레비나스의 환대 개념을 다루면서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찾아온 나그네 천사라고 또 암시되어 있죠. 이 나그네들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가서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돔성의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매우 다른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 가문의 그 전통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밤중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몰려와서 내보내라고 협박했어요. 아마 이 협박이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이제 강간하려고 하는 어떤 고대의 문화가 있었던 걸로, 그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사악한 도시였죠. 위협하고 위력을 했는데 그때 이 롯이 협상을 합니다. 이 손님을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우리가 내가 보낼 수 없다.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 그 대신 딸들을 주겠다 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서 심각한 어떤 고민이 생겨나요. 데리다는 지금 구약 성서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환대라는 개념을 둘러싼 어떤 이 환대가 어떤 절대적인 법으로 혹은 절대적인 어떤 환대법이 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그 딜레마 내지는 그 또 환대 개념에 담겨 있는 모순을 들추어내는 거죠.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또 구약 성서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저는 데리다하고 좀 입장이 좀 달라요. 구약 성서의 맥락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를 환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또 소돔성 사람들이 환대하지 못하는 태도를 또 대비하는 차원이 좀 맥락상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환대 자체의 한계를 들추어내는 건 아닌데 데리다는 한계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모순점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롯은 환대를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딸, 가족인 여성을 환대하지 못하고 있잖아. 데리다의 말입니다. 이 책에 있습니다. 그것은 혼인적 모델, 부성적 모델, 남성 중심주의적 모델에서의 환대일 뿐이란 거예요. 환대의 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이고 아버지고 남편이고 집주인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의 행위는 환대의 법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표상이다. 환대 권한의 폭력에서 또 자기 성의 세력에게에서 타인들에게 이 법을 환대법을 그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 딸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죠. 아마 이제 롯은 그 성 입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성의 리더였을 수 있어요. 그 성의 중요한 어떤 지도자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또 데리다는 심지어 이제 환대란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내 집 안에 타자를 드린다는 거야. 내 집이라는 개념이 있지. 나는 주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손님이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는 거야. 이게 환대의 한계라고 얘기해요. 데리다가 아주 그 재미있는 방식으로 환대 개념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짚어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환대라는 어떤 개념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환대의 실천들이 더 정교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들추어내고자 하는 것은 환대의 이름으로 혹은 다른 사람을 환대하기 위하여 환대법 전통의 후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고대 환대법, 남성 중심적인 환대법이에요. 여성의 환대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데리다가 드러내는 지점은 상당히 페미니즘적인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있잖아요. 집 밖에서는 정말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잘하면서 집안에서는 남편에게 혹은 또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환대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연 절대적 환대란 것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 절대적 환대와 조건적 환대는 그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절대적 환대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조건적인 환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환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기에 데리다가 이 환대를 이렇게 살짝 비평했는데 후대에는 환대를 수용한 거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비판하는 대신에 환대가 지니고 있는 수행적 차원을 강조했죠. 수행적, 도 닦는 거요. 이상을 설정해놓고 노력하는 거, 이거 수행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윤리적 차원을 강조한 거죠. 환대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만남과 대화에서, 또 러브스토리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갈등 상황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 흔히 볼 수 있고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 있는데 대부분 침묵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차별과 혐오의 상황 경험하게 되고 우리 SNS나 뉴스를 통해서 혐오 표현들 많이 접하게 됩니다. 또 여성들이 겪는 온갖 고통들이 있어요. 또 손님 맞이도 환대의 차원이고요. 토론과 회의에서 내가 발언하고 타자의 말들, 타자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 접하는 모든 것이 다 환대의 차원에 담겨 있어요. 이런 적용은 여러분 스스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환대의 가치를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이런 얼굴 말고요. 이런 얼굴이죠. 이 부분 멋있어요. 연출은 아닌 것 같고. 자, 이 다 환대와 관련되는 거예요. 환대는 사회적 지평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주도 상황이에요.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그때 배타적으로 행동했고, 일각에서는 이슬람 스파이들이 위장 난민으로 왔다라고, IS가 침투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광기의 어떤 배타성을 보였던 부끄러운 현장이었죠. 이분들은 미전향 장기수들을 모셔서 식사하는 한 장면이고요. 오른쪽엔 민가협 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한 구석진 곳에서 이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정죄하고 생각이 다른 이유 때문에 영원히 쇠사슬에 묶여서 한평생 살다가 나왔는데 이제 아무 가족도 없어요. 누가 맞이합니까? 환대의 문제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해방촌 부근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흑인이나 혹은 또 타국에서 온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한글 능력이 너무 약하대요. 자기 나라 말도 하고 또 한글도 익히는데 또 특히 글쓰기 약하대요. 그래서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글쓰기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그런 봉사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소수자들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게 환대의 지평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사각지대 혹은 나의 관심 바깥에 있고 얼굴 한번 마주친 적이 없는, 서로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자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레비나스는 여러분 하이데거의 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실 사유를 전개하다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왕쇼크를 받았죠. 하이데거가 나치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어요. 그리고 독일 지성계를 대표하면서 히틀러의 사유를 그냥 백업하였고요. 그의 영향을 받았던 지구촌의 수많은 학자들이 막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이데거와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는데, 유럽의 철학 전체가 나치즘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가 구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이 고민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철학이 이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사유들이 전개되었죠. 게다가 레비나스는 가족이 희생되었고 전쟁 포로의 경험을 했습니다.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추방되었죠. 유태인으로서. 그는 철학을, 윤리학을
철학적으로 전개한 유일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칸트가 한 말이잖아요. 저 하늘에 그 빛나는 그 별들, 내 마음 속에 도덕의 법, 이 두 가지가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엄청 뭐 유명한 경구인데 레비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윤리학의 제1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뭐 존재론이 어떻고 인식론이 어떻고 뭐 소통 이론이 어쩌고 이거 별 관심 없어. 타자에 대한 책임성,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환대의 정치적인 함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대가 단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잘 맞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세계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의 타인의 얼굴이 외치는 부름을 들을 때에 뜻밖의 맞닥뜨린 그 얼굴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궁지를 경험할 때에 그런 두 가지 이 태도를 얘기해요. 첫째는 모성적 감수성입니다. 모성이란 말 여성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페미니즘 관점에서 모성 그 레비나스의 모성 개념을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좀 존재론적인 개념이에요. 껴안을 수 있는 힘, 그걸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울러 부성적인 지혜와 힘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타자의 고통을 경험하였을 때, 타자가 망가지는 상황을 접했을 때에, 아니면 이 사회에서 완전히 내버려진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 혹은 관계가 연결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회의할 거 아니에요. 토론할 거 아니에요. 정치적 함축이 있다는 거죠. 정치적인 선택은 아니에요. 윤리적인 선택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함축이 담겨 있다는 거죠. 내가 타자를 발견하는 것과 동시에 무수한 타자들이 드러나고요. 또 제3자는 타자의 눈으로 나를 봐요. 그래서 타자와 제3자의 그 동시적 계시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비대칭성과 동등성의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결합해야 될 과제를 던져다 주죠. 제3자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레비나스 이론이 너무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환대만 겨우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한 어떻게 보면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3자. 그러니까 나는 환대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할 수 있잖아요. 또 사회적으로도 환대와 정반대되는 가치, 뭐 차별을 정당화한다거나 차별 정당화 문화가 있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아직 법제도가 미숙하여 또 환대하지 못하는, 혹은 죄인이 아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제3자 개념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냅니다. 여러분, 레비나스의 사유에는 독자들이 끊임없이 윤리적이기를 바라는 쉼 없는 호소가 담겨 있어요. 완벽한 어떤 철학 이론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윤리적인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철학적인 사유로 안내하고 타자를 발견하는 눈을 확 열어주는 그런 매력적인 사유입니다. 환대를 실천하는 개인과 공동체, 환대하는 문화, 이게 레비나스의 유일한 대안이자 전략이에요. 다분히 유토피아적이죠. 하지만 수행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타자를 위한 급진적 책임성, 그의 사유를 정리한 한 저자의 책 제목입니다. 레비나스가 한 유명한 얘기가 그거예요. 윤리학은 정신적 광학이다. 제가 레비나스를 몇 년 전에 여기 있는 책을 비롯해서 이따만큼 사고 쌓아놓고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강영환 교수님이 저더러 레비나스를 좀 관심 가지라고 한 5년 전인가 저한테 7년 전인가 한번 조언을 했던 적이 있어서 꾸준히 살피고 있었는데,
그의 철학은 약간 종교적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유다이즘적인 어떤 개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교적인 모티브, 빛과 어둠의 이원론이 아니라 어둠이란 빛의 결핍이다. 인간의 유한성, 또뭐 환대에 대한 강조, 타자를 위한 속죄 아이디어 같은 거. 또 탈출 개념은 들레저 탈주와 맥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사랑과 에로스 다룬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 죄책감, 트라우마 등이 그의 사유와 글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것 같아. 이거 제 개인적인 소감이니까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가 말하는 절대적 환대나 대속 개념 등의 대목에서는 지나친 이상주의, 감상적인 마조이즘적인 어떤 느낌까지 들 정도로 희생적인 느낌을 받아서 저는 별로였어요, 개인적으로. 네. 하지만 그분이 너무 고결해서 내가 추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왜 남의 잘못을 내 잘못이라고 하고 타자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정의라고 하는가, 이 부분 제가 질문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제 독일이 레비나스한테 상 줬거든요. 상을 줬다고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 그래서 마치 독일이 듣고 싶은 말을 골라서 해준 느낌이 좀 들어요. 극한의 사랑과 환대의 개념은 평범한 우리 모두를 또 죄인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레비나스의 절대적 환대 개념 때문에 죄의식이나 너무 책임감 너무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냥 환대하세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읽고 나서 레비나스를 읽고 나서 제가 정말 투명해졌다. 사람이 맑아진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레비나스의 매력이다 생각해요. 오늘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정신적인 쾌락주의, 영적인 쾌락주의, 또 삶의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오늘을 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실존과 우리의 실존, 타자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환대하는 것이 아닐까. 또 나 또한 환대받을 거예요. 이게 은혜 공동체라는 이름이 오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은혜가 지니고 있는 그 환대성, 은혜가 지니고 있는 그 절대성, 은혜가 담고 있는 그 선물의 개념, 조건 없이 주는 거 있잖아요. 거래하지 않는 거, 이거 환대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은혜를 지닌 오늘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꿰뚫는 게 뭡니까? 오늘 공동체는 환대하는 현장이다. 서로 모르는 낯선 타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환대하며 살아가는 곳이 여기잖아요. 이 공간이잖아요. 여러분의 공동체잖아요. 오늘 공동체는 환대의 경험을 전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함께 여러분을 만나면서 환대를 경험하고 환대의 감격 속에서 환대할 줄 아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공동체가 여기 찾아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 연결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전혀 환대를 받아보지 못하고 살갗의 경험을, 따스함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환대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모든 활동들과 공동체 문화를 저는 깊이 존중합니다. 공동체란 타자와 마주하는 순간들의 연속이고요.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과 몸짓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비, 예술의 공간이에요. 기꺼이 낯선 그 누군가를 맞이하는 모험의 순간들이 이어지는 것이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바로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음식을 대접받았어요. 그때
춤도 추시더라고요. 공연을 너무 정성껏 준비하고 또 장식까지 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정신적으로도 만취되어 돌아갔습니다. 네. 네. 그 다음 미팅에서 또 이런 공연까지 하시면서 제 관점에 충격을 준 여러분에 대한 이미지가 신비감이 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평소에 또 이런 모임도 하시고 이 도봉산 자락에 있는 이 작은 땅 여기 모여 사는 수십 명의 사람들 여러분과 연결된 100여 명의 공동체 멤버들 우리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여기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환대를 경험하며 살아왔고 배우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레비나스를 그 이름을 모르기 전에 레비나스라의 환대의 개념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 속에 이미 레비나스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환대하는 사람이 되고 오늘 공동체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환대의 윤리적인 책무성과 그 아름다운 기쁨들이 확산되기를 진정으로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레비나스의 환대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에게 환대를 많이 받았고 환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레비나스와 함께 여러분의 환대가 더욱더 깊어지고 지속되고 또 오늘 공동체 스타일의 환대가 우리 사회에 많이 확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나요?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질문이 혹시 있는 분들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네. 제가 그 강의에 대해서 지식이 짧다 보니 어떤 정리나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좀 미진하고요. 그냥 제가 나름의 느낀 것, 또 느낀 감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습니다. 짤막하게 얘기하면 존재에서 존재자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뭐랄까 핵심이다. 그런 어떤 이해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을 정말 멋있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왔고요. 그 존재자가 되어서 또 살아갈 때도 어떻게 보면 그 진정한 존재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요. 또 그 존재자로 살아갈 때도 또 존재 방식에서 살아갈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현실과 유리된 어떤 뭐랄까 존재적인 어떤 개념들 있잖아요. 자아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이런 어떤 현실과 유리된 어떤 삶에서 탈주하는 것, 탈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탈출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타에 있다, 타자에 있다. 타자와 조화하는 거, 조화하는 거를 틀어막고 눈 감고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는 진정한 존재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점, 이게 좀 내게 또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고요. 그 타와 조화하는 삶에서 또 살아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또 개념들이 좀 내게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뭐죠? 오늘 오늘 철학자 누구죠? 혹시? 네, 레비나스요. 레비나스의 그 핵심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구더라? 그 다른 분 사르트르입니까? 사르트르가 말한 부분 타자는 지옥이다. 네, 그것도 정말 멋있는 개념이긴 하죠. 타자가 지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공동체의 또 시작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의식 안에 정확하게 또 살아 있는 또 개념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타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제 탈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열쇠인데 타자를 지금 딱 안 들어오는데 타자는 내가 알아갈 수 없는 존재다. 어제 만났다고 해서 어제 그 사람을 깊이 만났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의 삶을 다 꿰뚫었다 해서 오늘의 또 그는 어제의 그냥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또 누구는 또 새로운 또 존재이고 또 존재자이고 그 존재와 계속해서 만나가는 것, 그것이 이 탈출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또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타자와 조화하는 방식은 환대라는 것도 또 크게 좀 다가온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대라는 것이 참 삶의 중요한 환희의 순간이지 않을까. 존재자로 살아가는 삶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존재 방식에서 탈출해서 존재자로 살아가는데 그 존재자가 이 우주 공간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생이가는 가장 궁극의 환희, 그 궁극의 환희가 환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이 환대에 있어서 이제 고민할 거리들이 있긴 하죠. 우리가 이제 버겁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한국에는 너무 많은데 막 이 문 밖에만 나가도 막 이제 동공이 흔들릴 만한 사람들 많고 또 우리 한국 현대사 해방 이후의 공간에는 너무나 또 많고 지금 또 이 정치 또 영역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또 환대하고 살아야 되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에서 환대의 문제는 아주 큰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척점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환대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분의 철학은 우리에게 큰 좀 어떤 과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양극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환대받는 걸 좋아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처절한 비판은 하지만 존재자로서 같이 만났을 때는 같이 인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론 현장에서는 박터지게 싸우지만 토론 딱 끝나면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환대의 또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고, 오늘 언급되었던 사회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가 무한 어떤 책임을 갖고 그런 환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의해 주신 황산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럼
1시간 정도? 지금 몇 시죠? 네,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소그룹 갖겠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오늘 강의 듣고 느낀 것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질문이 있으면 그때 저에게 좀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